돈 가지고 와! 없어요. 제 나이는 64세, 이름은 이경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속에 꽁꽁 묻어두고 혼자 사귀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병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산소호흡기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던 그 새벽.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쥐고는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죠.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목이 메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남겨준 32평 아파트에서 저는 혼자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실.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맞은편 빈 식탁을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이 됐죠. TV 소리를 친구 삼아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지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면 거실의 차가운 공기에 깨곤 했는데 그 순간의 허전함이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까지 차오르는 외로움에 가슴이 답답해서 그냥 새벽 공기를 마시려고 베란다. 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 혼자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그 적막함.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은 다들 자기 생활이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나마도 엄마 괜찮으시죠? 바빠서 그러니까 알아서 잘 지내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리곤 했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4월의 날 친구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경호가 너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걷기 동호회 같이 가자. 햇볕도 좀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어. 미숙이 말에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옷장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등산복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니 헬쑥하게 야윈 제 얼굴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윤기 없이 푸석푸석하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립스틱 한 번 바르고 밖으로 나갔죠. 북한산 둘레길로 간 그날. 그날이 제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는 날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산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단단한 팔의 힘에 저는 그 사람 가슴팍에 그대로 안기듯 넘어졌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는데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걱정 가득한 눈빛, 그리고 잘생긴 이목구비가 햇살을 바닥잇나고 있었어요. 남편 떠나고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에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저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는 제 발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배낭에서 쿨파스를 꺼내 뿌려주었어요. 그의 정수리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저는 괜히 제 손수건을 꺼내서 그 땀을 닦아주고 말았어요. 고맙습니다. 처음 뵙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산에서는 다들 서로 도와야죠. 저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건 뭐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설레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가 등산복이 아니라 깔끔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헤어왁스로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하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풍기는데 정말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어요. 경옥 씨, 또 만나게 되네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얼굴이 또 화끈거렸어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날 함께 산길을 걸었어요. 성우 씨는 자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60세고 구로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직원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라며 여성복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확 밀려왔어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죠. 경옥 씨, 혼자 밥 먹는 거 정말 싫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데 너무 허전해요. 우리 같이 밥 먹는 친구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그 간절한 눈빛에 제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어요. 그럼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둘레길을 함께 걷고 예쁜 꽃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서로에게 보내주고 성우 씨는 정말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장미꽃 사진을 찾아서 보내주고 날씨가 추우면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성우 씨가 제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2잔 사들고 나타났어요. 경옥 씨가 지난번에 아메리카노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따뜻한 거 한 잔 하시면서 걸으시라고 샀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제 취향을 세세하게 기억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성우 씨의 그런 배려가 제 마음을 점점 더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성우 씨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고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경옥 씨,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오늘은 함께 걸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머, 약은 드셨어요? 병원은 가보셨고요? 아니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누워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저는 부랴부랴 부엌에서 쌀을 씻어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닭고기와 야채를 듬뿍 넣어서 영양죽을 만들었죠. 보온병에 죽을 담고 과일까지 챙겨서 성우 씨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텅 비어 있는 냉장고에 소주병 몇 개와 시든 채소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렇게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모성애 같은 게 울컥 올라왔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성우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힘없이 누워 있더라고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성우 씨, 제가 죽 끓여왔어요. 일어나서 좀 드세요. 성우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저는 그의 등에 쿠션을 받쳐주고 죽을 떠서 입에 넣어줬어요. 후후 불어가며 한 숟갈 한 숟갈 먹이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경옥 씨. 아내가 떠나고 이렇게 누가 저를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도 참 외롭게 살았구나. 저는 그날 성우 시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쌓인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냉장고도 깨끗이 정리했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봐다가 따끈한 소고기국도 끓여놨어요. 이제 이것만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옥 씨, 당신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성우 씨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경옥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성우 씨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쳐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성우 씨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누군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행복한 시간도 잠시 어느 날 성우 씨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성우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제가 다그쳐서 물어봤죠. 제발 말해줘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납품 계약을 갑자기 취소했거든요. 이미 원단도 다 사들이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1억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네. 1억이요? 네.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해요. 평생 일궈온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죠. 1억. 큰 돈이지만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걸 내가 그냥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돕기로. 저는 다음날 아침 성우 씨를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성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1억,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뭐라고요? 경옥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그런,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우리 이제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성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의 안도하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머리에 피가 안 돌았던 것 같아요. 치가 떨려요, 정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성우 씨 통장에 1억을 송금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고급 레스토랑에 저를 초대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그가 말했어요. 경옥 씨, 이제 우리 같이 살까요? 당신 혼자 그 넓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내는 거 보기 싫어요. 제가 같이 있어 줄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60대에 동거를 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기뻤죠. 성우 씨는 자기 집 짐을 정리해서 제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첫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옆에 누군가 자고 있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성우 씨는 매일 아침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굿모닝, 내 사랑이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딱 한 달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성우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쾅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면 거실에서 뭔가를 쿵쿵 던지는 소리가 들렸죠. 성우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밤늦게까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성우 씨는 저를 째려보듯 쳐다보며 입술을 비틀었어요. 내가 어디 가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간섭하지 마.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똑같았어요. 낮에는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고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곤 했어요. 밥을 차려놔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며 무시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귀찮게. 그 차갑고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따뜻하던 성우가 맞나? 어느 날 저녁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성우 씨, 공장은 어떻게 됐어요? 빚은 다 갚으셨고요? 그 순간 성우 씨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 돈 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나가서 알아봐. 제발 좀 신경 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병이 박살나며 거실 바닥에 소주가 쏟아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성우 씨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죠. 저는 그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50대쯤 되는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강성우의 전처입니다. 여기서 강성우 씨가 살고 있나요? 전처라는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지금은 안 계신데요. 그래요? 그럼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여자분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분은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셨나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역시 또 똑같은 짓을 했네요. 강성우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이혼한 이유가 다 있어요. 사기꾼이라니요? 그분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다 그 사람 전과 기록이에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기에는 사기, 횡령, 도박, 그리고 폭행죄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과가 무려 5범이나 됐어요. 이게 대체...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류 위에 찍힌 빨간 도장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더라고요. 봉제 공장이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도박으로 먹고 살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했거든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제 적금 통장을 다 털어갔어요. 8천만 원이었죠. 전처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러다가 돈을 손에 넣는 순간 본색을 드러냈어요. 매일 밤 불법 도박장에 가서 돈을 탕진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는 그분은 말을 멈추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담배꽁초로 지진 거예요.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머리채를 잡고 끌려다닌 적도 있어요. 저는 입을 막고 말았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박 빚이 5억이 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이혼 소송을 걸었고 3년을 싸워서 겨우 이혼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재산은 다 날렸어요. 전처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봐요.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날렸을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전처를 보자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가 여기 왜 와? 고함을 지르며 성우, 그 사람은 전처분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성우는 저를 확 밀쳐냈어요. 저는 뒤로 휘청거리다가 소파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죠. 이 나쁜 년이 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썩 꺼져. 전처분은 얼른 핸드백을 챙겨 일어서며 제게 말했어요. 이경옥 씨,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폭력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저와 성우와 둘만 남았어요. 성우는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잔인하고 악마 같았어요. 그래, 다 들었어? 성우는 비웃듯 말했어요. 입꼬리를 올린 채 거실 한가운데 오만하게 서 있더라고요. 들었으면 어쩔 건데? 돈은 이미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성우는 더 이상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아니 소유물보다도 못하게 대했죠. 야, 밥 차려. 빨래 좀 해. 시끄러우니까 꺼져. 존댓말은 온데간데없고 반말에 욕설이 섞인 명령조로만 저를 대했어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TV를 보면서 저보고 발 주물러 달라고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리모컨을 집어던졌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성우 씨, 아니 강성우 씨, 제 돈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성우는 TV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더니 말했어요.
갚아달라고? 내가 언제 갚겠다고 했어? 그때 공장 빚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꼭 갚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증거 있어? 차용증 썼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맞아요. 차용증을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걸 왜 받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당신이 바보라서 그렇지. 60 넘어서 사랑 타령하면서 덥석덥석 돈 퍼주는 멍청한 할망구. 그런 호구가 어딨어?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하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바보들은 이용당하라고 있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거지. 나는 똑똑한 쪽이고, 당신은 바보 쪽이고.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도 이제 반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동거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잖아. 사실혼 관계지. 헤어지려면 재산 분할해야 돼. 알지? 뭐라고요? 못 들었어? 이 아파트 반 달라고. 아니면 더 줘도 돼. 어차피 당신 자식들도 신경 안 쓰잖아. 나한테 주는 게 낫지 않아?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집을, 제가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달라고? 절대 안 돼요. 나가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성우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았어요. 나가? 내가 나간다고? 머리카락이 뽑힐 것 같은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성우는 저를 질질 끌고 안방으로 데려가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당신이 나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입 닥치고 있든지 둘 중 하나 골라. 괜히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내가 화나면 뭘 할지 나도 몰라.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폭력이 시작됐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말대꾸를 하거나 성우의 비위를 거스르면 바로 주먹이 날아왔어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성우는 한 숟가락 먹더니 그릇을 벽에 내던졌어요. 이게 뭐야? 짜기만 하고 맛도 없어. 이런 걸 사람한테 먹으라고 내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탁! 뺨을 맞았어요. 귀가 멍멍했어요.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입술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해. 알았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유를 만들어서 저를 때렸어요. 밥이 맛없다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모든 트집을 잡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성우 씨가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가 닦아놓은 바닥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게 닦은 거야? 여기 봐, 먼지 남아있잖아. 어디요? 저는 깨끗이 닦았는데. 깨끗이? 눈 썩었어? 발로 제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파요. 제발. 그만해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까짓 거 가지고.
약한 소리 하지 마. 또 한 번 발로 찼어요. 이번에는 등을요. 저는 바닥에 웅크린 채 울기만 했어요. 울지 마. 듣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옆구리와 등은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조용히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무서웠어요. 성우 씨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요. 게다가 제가 먼저 돈을 줬잖아요. 경찰이 저를 바보 취급하며 비웃지는 않을까? 자식들한테 전화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바빠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60 넘어서 사기를 당하고 맞고 사는 엄마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강성우가 나간 사이에 저는 그의 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뭐라도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옷장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가득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 쪽지들, 오늘 3천만 원 날림, 이번 주만 2억 이름, 내일은 꼭 딴다 같은 메모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서 온 독촉장들. 대표님, 이번 주까지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라는 협박성 문자 출연물들도 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제 1억. 정말로 다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공장은 애초에 없었고 납품 취소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더 뒤지다 보니 노트 한 권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거기에는 여자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김미선 8천만 원 완료 박지영, 5천만 원 완료 최순자 1억 2천만 원 완료 이경욱 1억 완료. 그 아래로도 이름들이 주르륵 적혀 있었어요. 모두 제 또래나 좀 더 나이 든 여자들 이름이었어요. 각 이름 옆에는 금액과 진행 중, 완료, 실패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노트를 들고 주저앉았어요. 아, 저는 그냥 이 사람한테 사냥감이었던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명.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의 표적이었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노트 뒷장에 적힌 메모였어요. 외로운 과부들이 제일 쉽다. 산에서 우연히 만난 척하면 거의 100% 성공. 3개월 안에 끝내는 게 목표.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는다. 돈 받으면 폭력으로 찍어 눌러야 경찰 신고 못한다. 겁주면 대부분 포기함.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저는 휴대폰으로 노트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어요. 독촉장들도 메모들도 모두요.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그날 저녁 강성우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밥은 차렸어? 성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성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얘기? 당신 방에서 이거 찾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노트 사진, 메모들, 독촉장들. 성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낚아채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박살났어요. 감히 내 방을 뒤져? 내가?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죠? 저는 당신한테 그냥 돈일 뿐이었죠? 성우는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게 비웃었어요. 이제 알았어? 늦었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 돈 돌려줘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하. 해봐.
차용증 없으면 증거가 없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선물한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법적으로는 내가 이겨. 당신 전과 기록이 있잖아요. 사기죄로 5번이나 잡혔잖아요. 경찰이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강성우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인연이 진짜. 강성우는 제 목을 확 움켜잡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힘이 너무 세서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당신부터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제 시야가 흐려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려는 순간 강성우는 손을 놓았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잘 들어. 앞으로는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해했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강성우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밥 차려놔. 그리고 청소 제대로 해. 오늘 너무 지저분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목은 아직도 아팠고 숨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성우는 진짜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전처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폭력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 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조심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어요. 한밤중이었지만 편의점이 24시간 열어서 다행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부탁했어요. 저기요, 경찰서가 어디 있나요? 경찰서요? 여기서 2블록 가면 있어요. 근데 괜찮으세요? 얼굴이. 아르바이트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제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경찰서에는 당직 근무 중이던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기, 그리고 폭행을 당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어떻게 성우 씨를 만났고, 어떻게 1억을 빌려줬고,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경찰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제 휴대폰. 박살났지만 클라우드에 백업돼 있어요. 방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그리고 저는 목을 보여줬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고요. 온몸에 멍이 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 가셔서 상해 진단서 받으시고요. 그 사진들 복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집에 돌아가실 건가요? 위험할 수 있는데. 아니요.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럼 임시로 머물 곳이 필요하시겠네요.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연락해 보세요. 거기서 임시보호시설 연계해 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찰관한테 물었어요.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사기 혐의랑 폭행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졌어요. 제 1억,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 다시는 못 받는구나. 1366에 전화해서 임시보호시설로 연계됐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했어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는 못 찾아올 테니까요. 보호시설 상담사 선생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고 온몸의 멍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목에 손자국, 옆구리에 멍, 등에 상처, 모두 증거가 됐어요. 휴대폰은 박살났지만 다행히 클라우드에 모든 사진이 백업돼 있었어요. 강성우의 노트, 메모들, 독촉장들 모두 경찰에 제출했어요. 경찰은 강성우를 체포했어요. 사기와 폭행 혐의로요. 나중에 들으니 강성우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대요. 경찰관들한테도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강성우는 지난 10년간 무려 15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대요. 총 피해액이 12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님이 제게 말했어요. 이경옥 씨, 이 사람 정말 악질입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산악회, 걷기 동호회, 성당, 절, 외로운 중년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침투해서 접근했어요. 형사님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이 사람 가정폭력으로도 전과가 있고요. 사기죄만 해도 5번입니다. 매번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더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치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었는지. 재판장에서 검사님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강성우의 노트, 피해자 명단, 도박 기록, 사체 독촉장, 제 몸의 상처 사진들. 강성우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특히 노트에 적힌 외로운 과부들이 제일 쉽다는 문구가 결정타였죠. 다른 피해자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성우는 10년 이상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배우자를 잃고 외로움에 처한 상황을 악용한 점,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침묵시킨 점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8년. 그 사람이 감옥에 8년 동안 있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 1억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돌아왔다는 표현이 맞나요? 강성우가 살았던 흔적들을 모두 지워야 했어요. 그가 쓰던 방을 청소하면서 저는 또 울었어요. 이 방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꿈을 꿨나요? 함께 늙어가는 꿈, 서로 의지하며 사는 꿈. 옷장에서 그가 입던 옷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화장실에 있던 그의 면도기, 칫솔, 빗 모두 버렸어요. 거실 소파도 바꿨어요. 그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너무 싫었거든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이제 갚아야 해요. 70세까지 매달 이자를 내면서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에 빚이 생긴 거예요. 제 건강도 나빠졌어요. 강성우한테 맞았던 갈비뼈 부분이 아직도 아프고 목에는 손자국이 흉터로 남았어요. 밤에는 악몽을 꿔요. 강성우가 제 목을 조르는 꿈, 칼을 들고 쫓아오는 꿈.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는 결국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먼저 상의를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제 몸의 상처를 보고 제가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말을 바꿨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 감옥 갔으니까 안전하잖아요. 대출금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예요.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빈 식탁을 마주하고 TV 소리를 친구 삼아 하루를 보내요. 하지만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텅 빈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은 상처투성이 외로움이에요. 누군가를 믿는 게 무서워요. 남자가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바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법정에 서서 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했어요. 피해자는 어떻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1억 원을 송금했습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게 경솔함이 되더라고요. 강성우는 결국 사기와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생각보다 짧았어요.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한 점을 참작했대요. 더 충격적인 건 배상 판결이었어요. 법원은 강성우에게 1억 원을 저한테 갚으라고 명령했지만 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경옥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 받기 힘듭니다. 저 사람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 계좌도 텅 비었고요. 나중에 출소해도 도망 다니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럼 제 1억은요? 민사소송을 계속 하셔야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던 제가 결국 더 큰 짐이 돼버렸네요. 가장 큰 문제는 대출이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1억 원의 대출. 매달 이자만 60만 원씩 나가는데 제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경옥 고객님, 이번 달 이자 입금이 안 됐는데요. 언제 입금 가능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사정이. 고객님,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아파트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매. 그 말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우리 추억이 깃든 집을 잃을 수도 있다니. 보호시설 상담사 선생님이 알려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변호사님이 채무 조정을 신청해 주셨고 다행히 이자율을 조금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64세 여성 구인합니다라는 공고는 없었어요. 동네 마트, 식당, 카페, 어디를 가도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또는 젊은 분들만 뽑고 있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50군데 넘게 찾아다녔을까요? 어느 날 동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전단지를 보았어요.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나이 무관. 주 5일 하루 4시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30대 후반쯤 되는 워킹맘이 나오셨어요. 어르신, 청소랑 식사 준비 가능하세요? 네, 평생 해왔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급해서요. 그렇게 저는 64세에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만 2천 원, 하루 4시간 일하면 하루에 4만 8천 원.
한 달에 대략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일하는 집 중에 한 곳은 특히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3살짜리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사모님이 제가 점심을 못 먹고 오는 걸 보고는 매번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어머님, 제가 만든 반찬인데 드세요. 혼자 사시면 끼니 거르기 쉬우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님. 저희 애기가 어머님 너무 좋아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애기 봐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시급 더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아이 돌보는 일도 하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하고 웃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손주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는데 이 아이는 매일 만나니까요.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언니들도 큰 힘이 됐어요. 저처럼 사기를 당한 분, 가정폭력을 겪은 분, 빚 때문에 힘든 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경우가, 너 얼굴이 좀 펴졌네? 응, 요즘 일 재미있어. 돌보는 애기가 너무 귀여워. 그래도 힘들지? 우리 나이에. 힘들지. 근데 뭐 어떡해. 살아야지. 우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용서하셨어요? 이제 다 잊으셨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용서 못했어요. 강성우가 감옥에 있다는 것도 3년 뒤면 나온다는 것도 여전히 무섭고 화가 나요. 1억 원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님도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들기 전 여전히 그때 일들이 떠올라요. 어떻게 저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왜 차용증을 안 받았을까? 왜 자식들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후회는 매일 밤 찾아와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벌어서 60만 원은 대출 이자로 내고 나머지 40만 원으로 생활해요. 국민연금 80만 원을 합치면 120만 원.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큰아들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대출 이자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매달 20만 원씩. 아니야, 너희도 힘들잖아.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운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자식들이 신경 써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는 제 1억을 되찾지 못했어요. 멋진 반전도 없었고 극적인 해결책도 없었어요. 그냥 64세의 할머니가 하루하루 일하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조금씩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해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돌봐요. 힘들지만 살아있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걸릴 거예요. 제가 74세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디 조심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1366에 전화하세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당한 고통도 조금은 의미가 있겠죠.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연이 널리 알려져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